안녕하십니까. 고급 직업정보를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은 2019년도에 있었던 기출문제, 네 번째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부터 60번까지 분석을 하는데, 첫 번째 문제, 한국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와 직능수준과 관계가 틀린 것은? 한국 표준직업분류는 대분류 1부터 시작해서 대분류 9를 지나 대분류 대문자 A까지 이렇게 10개의 대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대분류 1은 관리자, 대분류 2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대분류 3 사무종사자, 대분류 4 서비스 종사자, 대분류 5 판매 종사자 등등등 해서 대분류 9 단순 노무 종사자, 그리고 대분류 대문자 A 군인, 이렇게 해서 10개의 대분류가 있습니다. 자, 각각의 대분류에서 요구되는 직능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문제가 지금 그걸 출제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대분류 1 관리자, 대분류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이 대분류 1과 2는 4 수준을 요구하는데 아무리 모질해도 3수준은 돼야 된다. 그래서 3수준 또는 4수준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원칙적으로 원하는 수준은 4수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모질해도 3수준은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에 비해서 대분류 3 사무종사자로부터 시작해서 대분류 8까지는 이 영역에 대해서는 보통 2수준이면 충분하다라고 해서 사무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부터 기계 조립 제작 및 관련 종사자까지는 이렇게 2수준이면 이렇게 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대분류 9 수준은, 여기는 단순 노무 종사자인데, 단순 노무 종사자는 여기는 1수준이면, 직능 수준 1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육체를 활용하되 반복 숙달을 특징으로 하는 이런 직능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단순 노무 종사자는 1수준이면 족하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분류 10은 없고 대분류 대문자 A로 해서 군인을 하는데, 종래에는 이 군인에게 필요된 이 직능 수준은 전혀 무관하다, 직능 수준과 따질 필요가 없다, 그래 무관하다 그랬는데 바뀌었습니다. 직능 수준은 적어도 오늘날 그 직능 수준은 정보전 아니겠습니까? 정보전. 그야말로 이라크 공습도 이라크의 아날로그 방식으로 배 띄우고 탱크 굴려가면서 전쟁했다기보다는 그야말로 그 거리도 상상할 수 2만 킬로가 떨어진 캘리포니아 지하방가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듯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에는 적어도 이제는 바뀐 것이 이 수준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개정이 된 겁니다. 특히 중요한 거죠. 자, 보겠습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와 직능 수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수준, 자, 대분류 1 관리자와 2수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원칙은 4수준이 요구되지만 아무리 모질해도 3직능 수준은 요구된다라고 설명합니다. 다음에 3수준인 사무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등등등 쭉 해서는 적어도 2직능 수준이 필요하다. 농림업 숙련 종사자 6수준이죠. 그래서 대분류 6으로 해서 제2직능 수준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2수준이 필요합니다. 1직능 수준이 필요한 것은 이것은 뭐예요? 단순 노무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는 1수준이면 족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소위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는 2수준은 필요하다라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 다음에 여기서 출제를 이렇게 해서 1직능 수준 출제했지만 또 하나 출제된다면 군인을 가지고 출제할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당연히 4번이 되겠습니다. 42번에 보시면 2018년이죠. 한국 고용직업분류의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대분류는 사용자의 직관성을 높이기 위해 10개 항목으로 개편했다. 한국 고용직업분류가 이렇게 해서 대분류를 기존의 7개에서 10개로 이렇게 개편했습니다. 중분류 항목은 통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24개에서 35개로 이렇게 세분화했다. 군인은 구직 활동에서, 구직 현장에서 거의 활용이 되지 않아 대분류에서 제외했다. 자, 군인이
고용직업분류, 아까 우리가 보면 여러분이 조심할 것이 한국표준직업분류와 한국고용직업분류를 봐야 되는데, 바로 여기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는 군인을 대분류, 대문자 A로 분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한국고용직업분류에서는 바로 군인이란 단어를 가지고 구인구직에도 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분리에서 제외했다라는 이런 것 등을 여러분들이 꼭 활용해 주셔야 됩니다. 직능 유형의 구별 기준은 기존의 직무 활동의 내용에서 직무 수행의 결과물로 변경했다. 자, 여기는 우리가 직무 활동의 내용에서 직무 수행의 결과물로 변경했다. 자, 여기는 우리가 볼 적에 바뀌어져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특히 3번 군인의 위치,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는 대분류 A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고용직업분류에서는 대분류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래서 3번에 여러분들에게 꼭 한 번쯤은 짜릿하게 한번 여러분에게 기억 남게 할 것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43번으로 보시면 2019년 5월 워크넷 구인 구직 및 취업 동향에서 신구 구인 인원 350명, 신구 구직 건수 910건, 취업 건수 210건이라면 구인 배수는, 자, 구인 배수라고 하는 것은 구인 인원을 구직자 수로, 구인 배수는 지금 핵심이 구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인 인원을 구직자 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구인 배율 그러면 곱하기 100이기 때문에 이건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분명히 구인 배수기 때문에 그 소수점 이하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수 넷째 자리에다 반올림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직자 수가 몇이? 구직자 수 신규 구인 인원이 350명, 신규 구직 건수, 그래서 구직자 수가 910건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구인 인원이 350명. 일자리를 찾는 사람은 910명인데 일할 사람을 찾는 회사는 350개밖에 없었다. 그래서 여러분 계산하시지요? 계산해서 보시면 뭐 계산기 가지고 가셔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3, 27, 9327 이렇게 15에 9327에 8, 9980에 9는 3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다음에 3.8, 뭐 가까운 곳은 3번밖에 없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기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계산기가 없다고 해서 계산을 못할 바는 아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어떤 구인 배수라고 하는 것은 일자리를 찾는 사람분의 일자리를 찾는 회사. 그래서 구인 인원을 구직자 수로 나누어서 계산한다는 것을 보시고 율로 나오면 곱하기 100 하면 되니까 주관식이 아닌 이상은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4번으로 보시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산업분류의 적용원칙으로 틀린 것. 산업분류의 적용원칙은 이건 캔나투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부종합이 없는 이러한 거 아주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어떻게 산업분류하느냐. 근데 함정들이 많아서 복합적인 활동단위는 우선적으로 세세분류를 아니죠. 우리가 산업분류나 직업분류나 먼저 대분류하고 그리고 나서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사분류 나가는 것이지. 이거 틀린 것은. 여기서 무슨 고민이 필요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답으로 찾아간다면 복합적인 활동 단위의 이 산업분류를 할 때는 먼저 대분류하고 그 다음부터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로 이렇게 결정해야 됩니다. 생산 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 생산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정확하게 설정된 항로로 분류해야 된다. 산출물만 고려한다거나 투입물만 고려해서는 안 되고 모두를 다 같이 고려해서 산출물의 특성, 투입물의 특성, 또 생산공정에서 일반적인 결합 형태를 다 고려해서 아주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으로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 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한다. 이때 이 주된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부가가치가 가장 큰 활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식적 생산물과 비공식적 생산물, 합법적 생산물과 불법적 생산물 분류하지 않는다. 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식적 거의 비공식적, 합법적 이거는 그냥 법원에서 파기할 문제를 밖에서 알아볼 수조차가 없습니다. 그것을 분류한다는 자체가 우스운 거죠. 그래서 여기도 틀린 것은 당연히 1번이 되겠습니다. 45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워크넷 채용정보 상세 검색 시
워크넷을 보면 채용 정보가 있고 직업 진로가 있고 고용 정책 정보가 있고 훈련 정보, 인재 정보로 쭉 해서 홈페이지 첫면에 떠 있습니다. 그중에 채용 정보를 그리고면 첫 번째 나온 것이 채용 정보 홈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채용 정보 홈을 거치게 되면 바로 채용 정보 상세 검색이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기업의 형태, 아주 잘 기업 형태의 구분이 나와 있습니다. 뭐 기본적인 함정은 중소기업은 없다 이렇게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만은 외국계 기업, 공사 합동 기업, 일학습 병행 기업, 벤처 기업 다 있는데 공사 합동 기업이라고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거기에 오면 소위 공무원 또는 공기업, 공사나 공기업 또 그런가 하면은 코스피나 코스닥, 강소기업 우리가 보면 여기 보면은 여기 없는 공무원 또는 공사나 공기업 또는 뭐 공공기업 있지요. 또 그러면 벤처기업이 있군요. 또 강소기업 또 청년친화 강소기업 강소기업은 나 청년친화 강소기업 중소기업은 없습니다. 또 맞으면 청년친화가는 가족친화 인증기업 친화 인증기업 또 외국계 기업, 벤처기업, 일학습 이런 등등도 모두 이렇게 채용적인 상세 검색이 있지만 이건 없다. 그래서 공사 합동기업은 언급하지 않고 중소기업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어요. 45번에 보시면 하도 이 중소기업은 없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저렇게 공사 합동기업이 되거든요. 공무원 그리고 별도로 공사나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이렇게 더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표준 직업 분류가 기준 자료로 활용되는 분야를 모두 고른 것은 각종 사회, 경제, 통계 조사의 직업 단위 기준, 취업 발전을 위한 구인 구직 안내 기준. 자, 지금 한국 표준 직업 분류가 기준 자료로 어디에서 활용되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직종별 급여 및 수당 지급 결정 기준. 구체적인 상세는 설명하지 못하지만 크게 직종별 특정 질병의 이완율, 사망률, 생명표 작성의 기준, 산재보험료율, 생명보험료율, 산재보상액, 교통사고 보상액 등의 결정 기준. 이런 것처럼 다양한 한국 표준직업 분류는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기준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뭐 자세한 이걸 풀어서 설명하기는 어렵고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서 그걸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본다면 이 모두의 영역에서 기준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뭐가? 한국 표준직업 분류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모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7번에 보시면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47번 보시면 다음 설명에 산업 현장의 실무형 인재 육성을 위해 산업 현장의 실무형 인재 육성이 나왔군요. 기업이 채용한 근로자에게 NCS 기반의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제공하여 기업 맞춤형 인재 육성을 지원하는 제도. 기업 맞춤. 산업 현장의 실무형 인재 육성. 그러면서 NCS 기반의 체계적 교육 훈련을 통해서 기업 맞춤형 인재 육성을 지원하는 기업 맞춤. 자, 아래 한번 더 실업자 훈련이겠습니까? 일학습 병행, 재직자 훈련, 과정평가형 자격. 자, 이건 뭐겠어? 보나마나 이 자체만 가지고도 기본적인 국어 문장 요약을 가지고 설명을 해도 이건 일학습 병행이 되겠습니다. 밑에 볼까요? 취업준비생과 기업 간 인력 미스매치 현상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독일 스위스식 도제제도를 도일 스위스식 스식 도제제도를 국내 실정에 맞게 설계한 것이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일학습 병행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론과 실무를 같이 배울 수 있도록 어찌 보면 소위 인터넷 기관을 이용해서 실제 그 조직에서 그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간을 현장에서 양성하는 이런 그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일학습 병행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기업을 일학습 병행 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답은 2번이 되겠어요. 48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2019 한국 직업 전망의 일자리 전망 결과
한국 직업 전망에서 전망의 세 분류 수준으로 해서 전망을 했을 때 증가에 해당하는 직업명이 아니거든. 증가는 적어도 보통 우리가 한국 직업 전망에서는 10년간의 직업 전망을 5개 단계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소, 다소 감소, 현 상태 유지, 다소 증가, 2% 이상을 증가. 그리고 2% 이하로 감소, 마이너스 2%라고 하는 2% 이상 감소, 그러면은 감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는 증가를 물어봤고, 다소 증가를 포함해서 증가 쪽, 플러스 쪽을 물어봤어요. 간병인, hand공인, 조종사, 지리 정보 전문가, 비파괴 검사원. 자, 여기에서 보면은 다 간병인, 요즘 보면은 요양에 대한 그 관심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나도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어느 집이나 필요한데 적어도 요양이란 또는 요양 또는 간병사 뭐 이런 그것들을 그걸 빼놓고 설명한다면 한 가족원의 모든 생활이 중단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나도 늙으면 당연히 요양원으로, 나도 늙으면 당연히 가족보다는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언제까지나 내 가족이, 내 자식이란 이름으로 내 가족이 모든 생활을 포기하고 내 옆에 있을 것이라고,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요즘 간병인의 관심은 당연히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이러냐,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거기 뭐죠, 항공기 조종사, 요즘에는 교통통신의 발달, 물론 통신의 발달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특히 군수 산업을 중심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항공산업은 대단한 수준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면 이제는 단순히 군 전투기, 수송기 수준을 넘어서 여객기의 수준으로 마치 지금 많은 조선 산업에서 우리가 세계의 탑 클래스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항공산업도 그 수준에 오를 때까지 키워나갈 거예요. 우리는 지금 발사체, 우리도 언젠가는 달나라에 보내겠습니다만은 이 발사체, 우리가 북한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 발사체 아닙니까? 발사체에다가 뭘 실느냐? 거기다가 핵탄두를 찍으면 핵폭탄이 되는 거, 이런 거거든, 발사체. 그래서 뭐 대포동 이론이 뭐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지, 발사체야 우리도 소위 한미 간의 이런 관계가 아니라면 발사체는 진작에 우리도 만들었을 거예요. 우리 뭐 세종대왕 신기전도 있고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항공기 조종사의 것은 아주 이건 매력이 많죠. 많은 꿈을 꾸는 항공기 조종사 당연히 증가가 되겠어요. 그다음에 지리정보 전문가, 지리정보 전문가는 이제는 우리가 소위 우리도 인공위성을 통해서 적어도 20cm, 20cm는 찍어낼 때가 되지 않아요. 옛날에 하여튼 1m 20 가지고 대단하다 그랬는데 그야말로 미국에 있는 것은 그냥 6cm, 6cm를 찍어낸다고 할 정도로 얼마나 정밀합니까? 600km 상공에도 그걸 찍어낸 때문에 이 지리 정보 전문가도 사실은 IT 전문가의 수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다소 증가의 수준에 있다. 1%, 2% 다소 증가. 그래서 비파괴 검사원, 비파괴 검사원 요즘 보면은 비파괴 검사원의 수준이라고 볼 적엔 여기는 이제는 다 기계가 맞는 역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감소는 아니고 다소 감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다소 증가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설명을 너무 길게 했습니다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그래서 상식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리정보 전문가를 가지고 했는데 지리정보 전문가도 분석이거든요. 분석. 그래서 때문에 여기도 감소가 여기도 다소 증가의 수준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9번에 보시면 다음 중 고용을 주제라는 통계가 아닌 것은, 고급 직업정보론이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보통 우리가 노동이나 고용을 주제로 하는 통계 자료는 약 40개가, 30여 개가 됩니다. 그 중에 아닌 거,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창업기업 동향, 사업체 노동실태, 일자리 행정통계 등등이 있는데 이 중에 창업기업 동향은 고용을 주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설립에 초점이 있는 거죠. 그야말로 회사 설립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때문에 굳이 자세한 것은 문장으로 탑재를 해놨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고용 주제, 창업은 고용을 주제로 한 것이 아니라 창업을 주제로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50번에 보시면 한국직업사전에 본 직업정보 중 수행직무를 기술하는 원칙으로 틀린 것은, 한국직업사전, 여기 한국직업사전이 이렇게 한국직업사전 나와요. 한국직업사전은 크게 5개의 정보로 5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여기는 수행정보라고 되어 있는 수행정보 적어놓고
한국 직업사전에는 직업 코드. 자, 이것도 여러분들 꼭 직업 코드. 본 직업명. 본 직업명. 그리고 직무 개요. 그리고 수행 직무. 이 4개에다가 거기다가 플러스 부가 직업 정보. 부가 직업 정보에서 5개의 영역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부가 직업 정보 13개 항목으로 이렇게 해서 정규 직업부터 시작해서 조사 연도까지 13개의 영역으로 나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물어본 것은 직업 코드, 본 직업명, 직무 개요, 그리고 수행 직무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난이도를 깊이 들어간 겁니다. 해당 작업원이 주어일 때에는 주어를 생략하지 않으나, 뭐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수행 직무를 서술할 적에 해당 업무 담당자가 주어일 경우에는 주어를 생략합니다. 다른 작업원이 주어일 때 누가 이렇게 해야 돼요. 누가. 그야말로 업무 담당자가 주어일 경우에는 그냥 업무에 대한 서술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틀린 거죠. 작업의 본질을 표현하는 동사와 그것을 규정하는 수식어를 적절히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하며 직무의 특성이 나타나지 않는 일반적인 문장은 가급적 피한다. 이것은 뭐든 전문성보다는 우리가 상식선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체는 항상 현재형. 자, 여기 있죠. 문체는 항상 현재형으로 기술한다. 뭐 한다, 뭐 이다의 형식이 된다. 그래서 현재형으로. 자, 이것도 중요한 표시가 되겠고, 해당 기술은 시간적 순서에 따라, 작업 순서, 바로 이거 중요하지요. 이것은 뭐 작업 순서에 따라서 작성한다. 다 좋습니다. 그래서 해당 작업은 해당 업무 당사자가 주어일 경우에는 주어를 생략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1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명칭이 아닌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는 A부터, 대문자 A로부터 시작해서 U까지 이렇게 해서 약 21개 종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21개 종류가 되어 있습니다. 뭐 가사 서비스, 저도 잘 모릅니다. 그걸 21개의 품목을 전공 영역이 아닌 입장에서 그걸 암기한다는 좀 그렇지만, 어떤 가사 서비스, 광업, 도매, 소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쭉 있는데, 어쨌든 대분류 A,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대분류 A는 농업, 임업, 어업으로 되어 있고, 대분류 B는 광업, 여기는 대분류 B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되어 있는데 다 이걸 암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가사 서비스업이 나와 있는데 가사 서비스업은 없습니다. 지금은 가사 서비스업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가사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이제는 가구내, 우리가 보면 여기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가구내 고용활동 및 자가 소비 생산활동, 가구내 고용활동 깁니다. 가구내 고용활동, 가사, 그다음 가구내입니다. 집안에서 고용하는. 소위 우리가 보면 지금은 이제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만은, 뭐 파출부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가구내 고용활동, 또 가사 소비 활동, 가사 소비 활동. 자, 이런 것을 가사 서비스업이라고 이렇게 불러준 것 같은데, 가사 서비스업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구내 고용활동과 가사 소비 생산활동으로 이렇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T에 이렇게 있다. 가사 서비스업은 없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가사 서비스업은 없습니다. 가사 서비스업은 우리가 흔히 부르는 구어체입니다. 그래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는 가구내 교용활동이라고 부른다. 또는 가구내 교용활동, 또 가사 소비 생산활동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52번으로 가서 보시면 다음과 같은 조사 방법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자, 조사 방법이 나와 있는데, 직업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 변화를 알아보고자 과거 10년간 한국의 주요 일간지 보도 자료를 분석하고자 한다. 과거 10년간 한국의 일간지 보도 자료를 분석한다는 것은 이미 과거 완료 분사로 만들어져 있는 자료를 분석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이미 과거에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이것은 2차 자료 분석이고 2차 자료 분석이고 그리고 그 10년간의 일간지 보도 자료를 분석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용 분석법이 되겠어요. 내용 분석법이 되겠습니다. 표집이 불가능하다? 아니죠. 과거 10년간의 일간지 중에 몇 개의 일간지로 그 몇 가지 일간지 중에 주일 중에 일주일 중에 요일 간격으로 이렇게 그 중에 면으로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이런 면 중에 특정 면만을 추출해서 표본할 수 있습니다.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군요. 수량 분석이 불가능하다? 아니죠. 얼마든지 곱하기 배율을 가지고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형태의 의사소통 기록물을 활용할 수 있다. 좋죠. 사전조사가 따로 필요치 않다? 아니죠. 사전 10년간 발간된 일간지가 뭐가 있으며 그 일간지를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며 사전조사 필요하지요. 때문에 여기서 옳은 것은 인간의 모든 형태의 의사소통이 분석하는 의사소통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그게 그림이든 문장이든 아니면 악보든 뭐 이런 등등 어떤 표현이든 간에 의사소통을 분석할 수 있다. 의사소통 기록물을 활용할 수 있다. 답은 3번이 되겠다. 내용 분석법을 가지고 물어봐. 내용 분석법을 가지고 한 질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3번에 보시면 직업정보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 기준을 모두 고른 것은 누가 만든 것인가, 언제 만든 것인가,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가, 어떤 목적으로 만든 것인가,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수집해. 요즘에는 절차적 정당성도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타당도가 높고 아무리 신뢰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절차적 정당성도 따지고 있거든요.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하면 타당도가 위배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수집했는가도 아주 중요합니다. 때문에 여기에 평가 기준은 모두를 다 반영한다. 그래서 답은 모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54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직업정보 수집을 위한 우편조사, 전화조사, 대면 면접조사를 비교하여 설명한 내용이 옳은 것은. 자, 우편조사. 요즘은 참 우편조사 뭐 어떤 그렇죠? 우편조사 DM이라고 이런 우편조사 DM 같은 것도 보통 마케팅에도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역시 마케팅으로 나오면 텔레마케팅 전화조사도 맞습니다. 어디 의사를 하냐 잠시만 자스트 모먼트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부분 끊어버리지요. 저도 이게 유선전화를 놔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고 있습니다만 또 대면 면접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은 면접법입니다. 우리가 보면 그 내담자가 나 한 말도 않고 나왔어 그냥 앉아만 있다 나왔다고 그러지만 면접을 하는 전문가들은 상담에 대한 기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이어서 투사법도 씁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도 그 사람의 피부의 변화 아니면 손떨림 아니면 눈의 떨림 이런 걸 가지고도 속내를 들어가거든요. 정형화시킬 수도 없는 어떤 반응을 통해서 내담자의 심층 내면 세계에 접근해 가는 방법을 투사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투사법도 쓰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로부터 상담자들은 면접관들은 자료를 수집해 갑니다. 응답률을 강제했던 안 했던 간에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은 면접법이 되겠어요. 우편조사와 전화조사는 자기기입식 자료 수집 방법이다. 자기기입식 자료 수집 방법은 이건 우편조사지요. 우편조사. 자기 기입입니다. 기입. 전화조사는 설문을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쓰기는 누가요? 물어본 상담자가 상담자 기입 방식을 씁니다. 면접법 물어보죠. 물론 거기는 자기 기입도 쓰지만은 물어보고 면접관이 기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우편조사에 전화조사. 자기 기입은 우편조사만 사용을 합니다. 대면 면접조사에서는 추가 질문하기가 아주 용이하죠. 그런데 말이야 이렇게 그러고 끝난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나 노인에게는 대면 면접조사가 적절하다. 그야말로 의사소통이 불편하거나 또는 문장 이해 능력이 좀 난해하거나 이런 경우
이런 경우 보통 우리가 보면 노인분들 보면 약간 청각장애가 오면서 대화가 대단히 어눌해지면서 소통이 좀 불편해지고 또 애들은 이해 능력이 떨어져서 소통이 좀 어려운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바로 면접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위 대화를 한다든지 또 그러면 질문지법을 쓰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가장 적절한 답은 보나마나 4번이 되겠습니다. 55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국가 기술 자격 종목. 그런데 어떤 기술? 응시 자격에 제한이 있는. 거기는 텔레마케팅, 스포츠 경영관리사, 임상심리사, 사유조사 분석사. 자, 여기에 보시면은 국가 기술 자격의 서비스 분야에 보면은 서비스 분야는 직업 상담사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텔레마케팅 관리사도 있고 전자상거래 관리사도 있고 임상심리사 다 있는데 원칙적으로 2급은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 하나 2급도 응시 자격에 제한이 있다는 것은 임상심리사만은 2급도 응시 자격이 있습니다.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런 사유조사 분석사라든지 또는 직업상담사 다 1급들은 다 응시자격이 있어요. 2급을 합격하고 실무 경력 2년 이상을 요구한다는데 다 조건이 있거든요. 그러나 2급은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임상심리사 2급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심리사 2급은 적어도 임상심리에 관련해서 2년 이상 수련을 받아야만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심리학 분야 석사학위를 가진 자 또는 2급을 자격했다 해도 임상심리 관련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임상심리는 어렵습니다. 임상심리, 그래서 이렇게 임상심리 2급은 응시 자격의 제한이 아주 엄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심리상담사, 임상심리사라고 해서 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6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구조 및 부호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거기에 보시면 분류구조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5단계로 구성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대분류부터 분류한 다음에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로 이렇게 분류해 가지 않습니까? 부호 처리를 할 경우에는 아라비아 숫자만을 이거 많은 사람 많이 있네 이 답이 2번 이렇게 그게 아니고 부호 처리를 할 경우에는 아라비아 숫자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호 처리할 경우에는 아라비아 숫자만을. 권고된 국제분류 4편을 기본 체계로 하였으나 국내 실정을 고려하여 국제분류의 각 단계 항목을 분할, 통합 또는 재그룹화하여 독자적으로 분류 항목이나 분류 부호를 설정했다. 문장이 길다 보니까 초점이 그랬어요. 저도 읽어보고 중분류 번호는 00부터 시작해서 99까지 분류하였으며 대분류는 알파벳으로 되어 있지요. 대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알파벳 A부터 시작해서 U까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중분류로 가게 되면은 2자리 숫자로 되어 있는데 대중분류는 01부터 시작해서 99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분류는 3자리, 세분류는 4자리, 그리고 세세분류는 5자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는 언뜻 보면은 뭐야? 그런데 여기는 00이 아니라 01로부터 시작해서 99로 되어 있습니다. 답은 함정을 판 문제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57번에 보시면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근 지급을 위한 안 지워졌네요. 지원근 지급을 위한 원격 훈련 과정의 수료 기준. 우리가 보면 근로자 직업능력 훈련에는 집체 훈련 과정이 있고 외국어 훈련 과정이 있고 원격 훈련 과정으로 이렇게 지원근 지급에 위한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집체 훈련 과정이나 또는 외국어 훈련 과정은 적어도 수료 기간, 맞아면 소정 훈련 일수의 80%를 수료를 해야 되는 거, 80%를 참석을 해야 수료했다고 보통 하는데 여기는 갑자기 뭐예요? 원격 훈련을 가지고 물어봤어요. 원격 훈련은 비대면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인터넷 수업을 받는다는 건데 이때는 어떻게 수료를 인정할 것인가? 어떻게? 물론 우리가 요즘에 보면은 거의 클릭함으로써 출석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근데 대부분 보면은 머리 정수리만 보이지 않습니까? 엎드려 있어서. 어떤 사람, 많은 사람들은 천장만 보여. 천장만. 그래서 인터넷 수업은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통 이 원격 훈련의 수료 기준은 먼저 성적으로 봅니다. 요즘에 뭐 CBT어죠.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트에서 컴퓨터로 바로 시험을 보는데, 일단 컴퓨터 시험을 통과해서 60점 이상을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획득했을 때 수료했다고 합니다. 훈련기간 종료일부터 진행 단계 평가 및 최종 평가를 이수하고 성적이 60점 이상일 것. 요즘은 더 그걸 엄격히 해서 시간도 딱 물론 정해놓고 합니다만 엄격히 해서 그것을 보통 80점 이상으로 이렇게 높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는 원칙적으로는 60점 이상이면 수료했다고 본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동료일까지 평가를 이수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80점 이상이 60점으로 지금 원칙을 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58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통계단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통계단위는 소위 그것을 크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오면 통계단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장소의 동일성. 그래서 하나의 장소에서 하나의 산업 활동을 이끌어 간다면, 하나의 장소에서 하나의 산업 활동을 이끌어 간다면 이것을 우리는 사업체 단위라고 합니다. 사업체 단위. 만약에 하나의 장소에서 여러 산업 활동을 한다면 이것을 우리는 지역 단위라고 이렇게 표현하자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 장소에서 하나의 산업 활동을 한다면, 하나의 산업 활동은 활동 유형 단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활동 유형 단위라고 너무 밑에 내려갔군요. 그에 비해서 여러 장소에서 여러 개의 산업 활동을 한다면, 자, 그것을 우리는 기업 단위나 기업체 단위라고 표현하자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장소에서 하나의 산업 활동을 한다면 사업체 단위, 여러 장소에서 여러 개의 산업 활동을 한다면 기업체 단위. 바로 이 도표를 여러분들이 그려놓고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단일 산업, 여기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단일 산업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더 이상 뭐 밑에 안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의 장소에서 하나의 산업 활동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 뭐 다양한 그에 대한 부수적인 설명까지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이것은 우리가 사업체 단위로 하고, 기업 단위는 뭐예요? 여러 개의 장소에서 여러 개의 산업 활동을 할 때, 활동유형 단위는 여러 개의 장소에서 하나만의 산업 활동을 할 때, 지역 단위는 하나의 장소에서 여러 개의 산업 활동을 수행할 때 지역 단위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로 풀면서 사각형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 59번으로 가서 보시면 해당 국가기술 자격 종목에 관한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설계, 시공,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 여부를 검정 기준으로 하는 국가기술 자격 등급은, 자, 여기 검정 기준, 국가기술 자격의 검정 기준을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국가기술 자격의 검정 기준으로 다뤄지는 것은 기술사가 있고, 기능장이 있고, 기사가 있고, 산업기사가 있고, 기능사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기능장은 안 나왔군요. 기능장이 나올 때는 보나마나 키워드는 어디에 있냐면 최상급 숙련 기능. 우리가 이제 구어처럼 온다면 현장에 달인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면 기능장이 되겠어요. 최상급 숙련 기능은 기능장입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첫 번째 기술사가 나와 있는데, 기술사란 말이 나오기 위해서는 기술사는 그야말로 시험으로 접근할 수 있는 최상급의 전문가를 말하는데, 기술사란 말이 나오면 고도의 기술사는 고도의 전문 지식이란 말을 씁니다. 고도의 전문 지식. 그에 비해서
기사는 공학적 기술 이론 지식. 공학적 기술 이론 지식이란 말을 키워드로 삼으면 됩니다. 그래서 산업기사는 기술 기초 이론 지식, 기술 기초 이론 지식이란 말을 씁니다. 기초란 공학적이란 말이 없이 기술 기초 이론 지식이란 키워드를 여기서 짰습니다. 지금 여기는 공학적 기술 이론 지식이란 말을 쓰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바로 기사가 되겠습니다. 기사.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저도 이거 쉬는 동안에 그래서 전기기능사 이제는 옛날에는 그냥 학위만 있으면은 전공에 관련해서 학위만 있으면 누구나 자격 산업기사나 기사를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엄격하게 자격 제한에 여기는 기능사는 자격에 제한이 없지요. 검정 기준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만은 바로 이 기능사를 하고도 1년의 숙련 유사업종에서 종사를 해야 산업기사를 볼 수 있고 이런 제한들이 쭉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공학적 기술 이론 지식이란 용어 하나만 가지고 바로 기사로 찾아갈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옆에 적었던 내용 참조하시면 됩니다. 벌써 59번이군요. 답은 당연히 기사가 되겠습니다. 60번에 보시면 한국 표준산업분류의 다수직업 종사자의 분류 원칙이 아닌 것은 자, 한국 표준직업분류의 직업분류의 원칙에는 일반 원칙으로 포괄성의 원칙과 배타성의 원칙이 있고 그리고 연관성이 있는 여러 개의 업종의 업무에 종사할 때를 포괄적 업무 종사자라고 하는데 포괄적 업무 종사자에서 직업분류의 원칙에는 주된 직무 우선의 원칙, 최상급 직능 수준 우선의 원칙, 그리고 생산 업무 우선의 원칙으로 이렇게 우리가 접근해 갑니다. 그에 비해서 여기 다수직업 종사자의 분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수직업, 전혀 관련이 없는 여러 개의 직업 활동을 이끌어갈 적에는 거기에는 먼저 나오는 것이 뭐예요? 거기 보면 여기에 나오는 취업시간. 가장 어디에서 일을 많이 하느냐. 그것도 구분이 안 돼? 그러면 소득이 어디에서 많으냐? 수입이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 취업시간도 알지 못하겠고 수입도 잘 모르겠어? 그러면 최근 근무처는 어디냐? 최근 근무처. 여기는 조사시 최근에 어디에서 근무하고 왔느냐? 이걸 가지고 차례대로 이렇게 적용하는 거거든요. 때문에 여기에서는 여기 최상급 직능 수준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포괄적 업무 종사자의 직업 분류의 원칙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뭐 여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19년도에 있었던 네 번째 기출문제를 분석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